전쟁 중 국가 지도자 암살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나요?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표적 살해한 사건은 현대에 회피된 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권좌에서 제거했습니다. 역사적인 전례들이 있습니다. 소련군은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피줄라 아민을 살해했습니다. 브라질군은 1870년에 파라과이 대통령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를 살해했습니다. 스웨덴의 구스타부스 아돌푸스 왕은 1632년에 제국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1945년 이후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생기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적 살해이 현대 시대에는 더 흔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의 수장을 제거하는 것이 사용해야 할 효과적인 수단일까요? 아니면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갈등 고조일까요? 알겠어요? 이제 이 개념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을 소개했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에는 각자 30초씩 답변하며 벨이 울리면 종료됩니다. 이후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데인 씨께 드리겠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죽인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그가 정당한 표적이었나요? 두 가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 암살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금기시됩니다. 이 금기는 보편적 도덕성보다 실용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다른 나라 지도자 암살을 명령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자신도 암살 시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설령 그것이 규칙이라고 해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돈을 2배로 올려주면서 논쟁에서 즉시 질 위험이 큰 대표적 예는 히틀러입니다. 암살에 반대해도 히틀러를 죽이는데 찬성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그 결과를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하메네이의 이겁니다. 사례가 이란의 본질을 바꾸려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저는 그것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첫 번째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 저는 소위 국가 원수가 종교적 외양 뒤에 숨으면서 자신이 국가 원수가 아니라고 가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와 같은 테러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테러 정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들이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중동과 전 세계에 혼란과 위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수장이기에 암살 위협에서 자유로운 척합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 대 이란 구도에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존, 이따 다시 말씀 기회 드릴게요. 잽,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메네이 사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량 학살자였으므로 그를 죽인 것은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를 죽인 것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가 인도적이고 이란의 민주주의를 가져올 지도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는 것은 이란 정권 개선에 예상대로 효과가 없었고 중동 테러리즘 대응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정권을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연설자와 대체로 동의하고 다른 연설자가 말한 부분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을 30초 이상 들을 수 있겠네요. 질문은 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것을 누구든지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댄? 저는 정말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그런 신호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정학 전반의 규범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기준을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푸틴에게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하메네이 사례가 필요했나요? 그게 효과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말이죠. 그래야 제렌스키를 놀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때 널리 받아들여졌던 규범들, 적어도 지난 80년간의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서 받아들여졌던 규범들, 어쩌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지난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규범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말이죠. 저는 그런 규범들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백악관에 거주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점점 우리의 세계가 홉서적인 세상으로 변하며
섬세함과 예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존,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주로 국가들이 동의한 무해한 허구입니다.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그렇죠. 지금처럼 지난 15년 동안 나타난 종류의 강대국 교란이 없던 시기였으니까요. 공산주의 중국, 제국주의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란에 의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정학적 환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알리 하메네이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저는 미국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가의 말처럼 살인 정권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알리 하메네이처럼 20년간 중동 전쟁 동안 카셈 솔레이마니에게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억지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는 미국의 정당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의 상당 부분은 2020년에 솔레이마니가 처형된 것에 대한 복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프? 제 생각에는 국가 원수 살해를 금지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지 규범이 있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금지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선한 국가 원수들을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영원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니면 누군가가 히틀러 암살이 좋았을 거라고 언급했죠. 암살 시도는 좌절되었고 주로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국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악랄한 정권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인도적 개입이 때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민을 그들의 정부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국가들을 이런 종류의 불량 정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하기 어려운 구별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마두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이 마두로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데려갔고 분명히 그를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말은 연속선상에서 보면 결국 같은 선상에 있는 더 모호한 경계인 건가요? 제프, 이 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납치되어 다른 국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하려고 끌려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로 데려가는 것이 특히 그들이 그 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푸틴과 네타냐후가 그렇게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 또는 둘 다 체포해서 헤이그로 데려가는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댄? 봐요. 암살에 대한 금기는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어떤 금기가 존재한다 해도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습니다. 체포나 구금, 납치에 대한 금기와는 다릅니다. 그건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같은 수준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도덕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결국 합법성에 대해 논쟁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주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ICC가 하는 모든 일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전쟁론은 사실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전투원과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도 허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도덕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에 관해서는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조건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의 1인 복제에 가까워서 알리 하메네이를 죽이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을 넘었다는 것, 금기가 깨졌다는 것, 큰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반기고 싶은 쪽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불가피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것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체제는 아무리 사악하고 해롭다 해도 그 체제는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고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기를 어기는 게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존의 말을 들으면 누가 죽을 자격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제프는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민주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그런 지도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약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금기가 깨졌죠.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못해 말하지만 두렵습니다. 존, 똑같았을 잠깐만요.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댄 띄워둘게요. 존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야 해요. 그냥 제 말은 실수였어요. 그래요. 실수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전체 맞아요, 주제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법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법은 실제로 국제법을 집행하려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경찰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 체계의 유효성은 집행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에 의해 버려질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군인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덕성에 대해 저는 무엇과 비교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대량 희생과 국가 침공이 벌어지는데 암살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나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지도자가 있을 때 혹은 제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기 위한 제재. 그런데 왜 그런 제재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하지만 혼란과 위협 그리고 해악을 일으키는 단 한 명의 책임자를 암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용성 측면에서 제프가 언급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암살을 감행하는 국가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과가 더 나쁘다면 암살은 실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다른 누군가가 암살의 표적이 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처럼 그가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한 테러 작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멀리 있는 나라와 지도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2024년 여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파키스탄 국적자를, 2024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란 측에서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리 하메네이가 시아파 성직자라는 외피 뒤에 숨도록 내버려두고 그가 지역과 전 세계에 핵 위협을 가하려는 테러 정권의 테러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 이것이 이런 논의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하메네이에 커밍아웃에 대해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하는 그건 거라면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은 곧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기 있는 누구도 그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하지 않았다거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셋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대가는 있습니다. 금기를 어기고 선을 넘는 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메네이는 끔찍한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란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도자들은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뻔뻔뻔하게 행동하며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암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금 그들이 시도하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답이 예스라고 확신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6월 28일에요. 그리고 참고로 세상에는 당신이 말한 정의로운 암살의 대상이 될 만한 악행을 저지르는 다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아마 크렘린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제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혹시 네, 제프.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조니 하메네이에 대해 한 설명은 그가 아마도 찬성할 만한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 같은 사람에게도요. 가자지구에서 많은 테러와 살인을 저질렀던 네타냐후 같은 사람에게도요. 레바논 등 다른 저는 그에 대해 반응해야 지역에서도요. 합니다. 또한 핵무기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기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야 하죠? 네타냐후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고 다른 이건 나라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선출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말이죠. 네타냐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의 정책들도 대체로 방어적이었습니다. 다소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24와 다른 채널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제 생각엔 저 팬 아닌 거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네타냐후의 팬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를 알리 하메네이와 비교하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비열한 테러리스트인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점에서 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가자에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고 레바논에서도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내쫓으려는 의도가 컸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남아있던 하마스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순수하게 방어적인 조치들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를 테러리스트이자 집단 학살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제 말은 에밀리 그런 비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비교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쟁 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에 대해 유죄인 정치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사냥해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호메이니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프, 우리를 이라크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얘기로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한마디만 할게. 네타냐후가 10월 7일 대응에서 너무 강경하게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나는 네가 히로시마뿐 아니라 나가사키에서도 트루먼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는지 궁금해. 실제로 오바마에 대해서도 모솔에서 그래, 수많은 민간인들을 나는 죽인 정말로 배후였다는 그렇게 점에서 생각해. 결국 그렇게 되면 그래, 집단 학살을 보러 트루먼이 할 사람 꽤 그렇게 많아지겠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유죄라고. 두 일본 도시를 폭격하고 파괴한 것은 극악무도한 형태의 테러 행위입니다. 그건 아주 명백한 제가 이 테러 논의에 행위라고 참여해도 생각해. 된다면 그리고 댄, 아마도 최악의 테러 행위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이제껏 그럼 알게 존 된. 시작하세요. 존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댄이 다른 선례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는데요.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아마르 가다피를 처형하기 위해 군사 공격을 명령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는 누구도 잠재적 암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카메네이와 맞서는 이 맥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프, 네가 네타냐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내 요점은 알리 하메네이 암살로 인해 어떤 외국 정부도 이제 네타냐후를 표적으로 삼아도 된다고 결심하게 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 네타냐후나 더 나아가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든 표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명분을 위해 하메네이 처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정, 나는 나는 그게 어떤 잘못됐다고 명분도 생각해. 어떤 근거도 나는 그게 있다고 보지 잘못됐다고 않아. 생각해. 여기서 선을 넘었다는 것, 그게 내 요점이야. 그리고 나는 푸틴을 포함한 어떤 국가 지도자도 세계 어디에 어떤 정부 지도자도 푸틴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그런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런 선례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이건 매우 구체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존, 우리가 이란의 순진하다고 소위 생각해. 최고 지도자에 우리가 관한 순진할 문제야. 거야. 우리가 이란인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순진한 거야. 이스라엘과 미국 지도자들의 암살을 정당화한 셈이야. 그들은 이제 그것을 원칙의 문제로 삼겠다고 거의 선언했어. 그게 두 나라의 현 지도자들로만 한정될지도 잘 모르겠어. 우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그리고 이란인들은 이제 분명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의 알겠어요. 방식대로 그게 다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다시 한번 댄과 톤께 감사드리고 제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어디 가지 마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